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의 책임자였던 서운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 전 실장이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의 첫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소환된 인사 가운데 가장 고위급 공무원으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철도 노조가 사측과의 밤샘 협상 끝에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물류 사태와 겹친 최악의 상황을 피했고 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시멘트에 이어 정유 수송 등 다른 분야도 업무 개시 명령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 올라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공업 제품 가격도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자정 포르투갈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 걸린 운명의 3차전을 치릅니다. 조국과 맞서게 된 벤투 감독은 막강한 포르투갈을 상대로 모든 카드를 활용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9일째입니다. 산업계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주유소 사정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에 도로가에 서 있는 차량들이 기름을 다루는 차량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기름을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탱크로리 운행이 중단되면서 정유업계도 물류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 전국 주유소 곳곳에도 기름이 없다 보니 가격이 0인 곳도 있습니다. 이곳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파업 장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화물연대와 협의해 긴급 물량을 일부 내보내고 있는데요. 파업이 보름 이상 길어질 경우 이곳 산단 내 일부 중소공장은 가동을 멈출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특성상 탱크로리만 운송이 가능한데 파업으로 반출이 막히면서 정유업계는 비상입니다. 기름을 수송하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 비율은 전국 기준 70%, 수도권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역 주유소들도 유류 재고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 석유 제품이 품절된 주유소는 전국에서 50여 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품절 주유소는 30곳이 넘고 점차 충남과 충북 등 지방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정유업계 출하 차질 피해가 4천억 원이 훌쩍 넘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는 10일, 경유는 8일분 정도 남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화물연대와 정부의 대치 속에 품절 주유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피해가 더 확산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산단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시멘트 운송량이 평상시의 절반 가까이 회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정부의 추가 협상 계획은 아직 예정된 게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복귀자가 일부 나오면서 시멘트 운송량이 평시의 44%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인데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8만 2천 톤으로 전날 4만 5천 톤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29개의 운송사 가운데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21개 업체가 운송 재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에는 해당 차주 765명의 명단을 확보해 주소지가 확인된 차주 542명 가운데 425명에 대해서 우편 송달을 완료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업무 대상 명령 대상인 차주 2,700여 명 가운데 16%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시멘트뿐 아니라 정유수송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공무원들이 담합행위 혐의로 화물현대 현장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현장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추가 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 2차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양측 모두 추가 교섭과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협상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탈하는 인원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집결률이 떨어지는 주말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주말이 지나도 대우는 굳건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피해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협회가 자체 조사해서 국토부에 넘긴 자료를 보면 전국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골조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모두 91개 건설사의 1219곳 공사 현장 가운데 727곳, 59%에서 공사 중지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고 국토부는 집계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전국 12개 항만 1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평시 대비 57%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오늘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과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본교섭이 중단된 지 7시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결과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에 대해 사측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공사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니 3년간 사실상의 유예 조치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지난 5일 경기 일왕시 오곡역에서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인력의 충원과 작업 환경 개선, 그리고 유가족에게 공사 측이 공식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사의 잠정 합의에는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이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노조의 파업 예고로 이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과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으나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0% 올라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공업제품 가격도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은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5.0%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4.8%를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과 7월 6.0%와 6.3%를 기록하며 6%를 넘은 뒤 8월 5.7%, 9월 5.6%, 10월 5.7%로 5%대 후반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11월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내린 데는 농축수산물 가격 영향이 컸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3% 오르는 데 그쳐 전달의 5.2%에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채소류를 포함해 농산물이 2.0% 하락했는데 농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건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이와 상추, 호박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공업제품은 5.9% 올라 10월보다 오름폭이 작았습니다. 휘발유가 6.8% 내렸고 경유는 19.6% 올랐는데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전기가스 수도는 23.1%가 올라 전달과 같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빵과 스낵과자 등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은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생선회와 구내식당 식사비 등 외식은 8.6%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개인 서비스 가격도
최근 소비 심리 추이를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던 서훈 전 실장이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영장심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보다 앞서 이곳 법원 청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서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장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산됐을 때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만 300명이 넘어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을 두고 삭제라 하는 건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배포 범위를 조정했다는 서 전 실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안보실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규명을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인사와 피격 공무원 가족도 법원을 찾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분별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은 관계기관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판단을 수용한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는 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는 법원엔 민주당 인사들도 발길을 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은 취재진을 만나 정책 판단에 사법잣대를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인 조치, 또 사법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현장에는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도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씨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도를 넘었단 말을 할 수 있는지 분노스럽다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놓고 나서 도를 넘는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서 전 실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고위 인사인 만큼 구속될 경우 관련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총장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말씀에 총장인 제가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이렇듯 정치권 안팎에서 촉각을 세우는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시한을 지키는 건 결국 어려워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법정 시한 이번에도 또 넘길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오늘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올해도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 증액, 감액 심사가 다 끝나지 않아 오늘은 어렵다면서 다만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안에는 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만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는 12월 9일까지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면서 여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제발 여당답게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야당의 합당한 요구는 전폭 수용해서 대승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여야는 일단 예산결산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오늘 오후 2시까지 조정 작업을 이어가며 최대한 쟁점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겹치면서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네, 오전 11시부터 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회동이 끝났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어제와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를 했던 거라며 오늘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네, 이것들 말고도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표결을 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뒀는데 여야 이견이 워낙 커서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불참했고 소위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수사 대상에 오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숨김과 보탬 없이 조사에 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찰청 특별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특수본은 출범 한 달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김 청장은 기존에 소환된 인물들 가운데 가장 고위급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김 청장의 출석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피의자로서 첫 소환인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11월 17일 날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다른 주요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수부는 경찰청 특별감찰팀에서 김 청장에 대한 대면 조사와 서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았는데요. 당시 감찰팀은 수사 의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는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됐던 헬로윈 행사와 관련한 사전 조치, 그리고 참사 이후 조치 전반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의 총책임자인 김 청장은 참사 당일 발생 1시간 21분이 지난 밤 11시 36분에서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서 첫 보고를 받은 거로 확인됐는데요. 또 헬로윈 행사를 앞두곤 경비 기동대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김 청장은 이 헬로윈 기간에 기동대 투입을 타진했지만 이 담당 부서에서 투입이 어렵다고 답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특수부는 김 청장이 애초 기동대가 필요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등 이 안전관리 대책 수립부터 당일 112 신고 처리, 사후 구호 조치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 수사는 현장 책임자를 중심으로만 진행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특수본이 어제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이게 더 늘 수도 있습니까? 네, 특수부는 어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 경찰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신병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수사 초기 일찍이 입건돼 여러 차례 조사받은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대상입니다. 벌써 3차례 조사를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는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 신청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역시 혐의를 꾸준히 부인하고 있는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도 신병 확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부는 최성범 서장이 참사 발생 이후 부실 대처한 게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소방 측 주장과는 달리 최 서장이 당일 밤 11시가 넘어 참사가 발생한 골목으로 넘어가는 등 미흡한 대응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가 신병 처리는 다음 주 초쯤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이후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초기 입건된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도 오늘 처음으로 소환돼 불법 증축물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구형을 포함한 검찰의 최종 의견과 조 전 장관 측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위해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자 정 전 교수 측이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 재심의 요청서를 검찰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혼자 걷는 건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구치소로 돌아가면 또다시 낙상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보통전공 사상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전공사상심사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요구를 받았지만 비순직 처리된 경우는 전체의 4.5%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부사관으로 선발된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2월 28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8개월여 만에 법원이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변 하사는 현역 상태에서 숨진 것이 됐습니다. 복무 도중 사망한 군인은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는데 고의나 중과실, 위법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 사망자로 변 하사를 분류한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통 자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구타 가혹행위나 괴롭힘 그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거나 하면은 다 순직 처리돼서 현총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육군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유가족 측은 법리 검토를 거쳐 국방부를 상대로 재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주명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로 전역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변 하사의 사망이 공모와 관련이 없다는 게 육군의 판단 근거입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변희수 하사 이름은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는 아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과거 내용을 좀 짚어볼 텐데 일단 변희수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지난해 2월이죠. 아마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희수 하사는 이제 2017년도에 하사로 임관을 해서 복무를 하고 있었고 성 정체성에 대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와중에 2019년에 복무 중에 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관들에게 보고를 해서 문의하였고 군단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외에서 수술을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서 군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전역 심사 대상이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남성의 성기를 상실하는 것이 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달에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변 하사가 강제 전역 그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행정 소송은 변희수 하사가 사망을 한 뒤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 10월 달의 일인데요. 네. 법원에서는 이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강제전역은 어쨌든 여성을 남성의 기준으로 보고 그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확정된 판결입니다. 예. 당시 판시된 내용을 보면 군 인사법에 따라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다만 성전환한 여성이 여성으로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다른 걸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판시 내용도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역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건 이 법원에서 결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후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이거를 순직일지 아닐지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4월에 이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군에서 내린 위법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그 사망 구분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예, 순직으로 심사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육군에서 심사한 결과는 순직이 아니라 일반 사망이었습니다. 이게 좀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보통 전사 그리고 순직, 일반 사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순직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직무 수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거나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죽음을 순직이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여러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국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국가는 책임 소재나 어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없는 죽음은 일반 사망으로 이제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변희수 하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을 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복무 중에 사망한 거냐 아니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건 이미 이번에 해결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우리 군이 계속 억지를 부려온 부분인데요. 군인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떤 신분으로 죽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변희수하사가 2월 28일이 의무복무 만료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경찰이 부검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사망 시점은 그보다 하루 전인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굉장히 일찍 나왔었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경찰의 어떤 사망 시점 특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시신이 발견되었던 3월 3일을 사망 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아예 순직 심사를 할 대상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순직 심사를 했다라는 것은 변희수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2월 27일에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는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면서 좀 이어서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사망해도 일반 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이 중에 이제 네 번째를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육군이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이걸 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구체적인 이제 근거는 결정문을 또 봐야겠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이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본인이 그냥 우울해서 사망을 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변희수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한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부대원들의 괴롭힘을 받는 한 병사가 좀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때도 일반 사망으로 분류가 됩니까? 거의 대부분 순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사망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군에 이 죽음에 과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됐을 때 순직으로 다 분류해야 된다라는 것이 돼서 실제로 이러한 사유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공무원이 부당 해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인정을 했다고만 생각하면 해당 공무원을 순직 처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지어서 보면은 법원도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상규명위도 그게 우울감을 키웠을 것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이것 역시 순직으로 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변희수하사의 의료 기록 등을 살펴보면 강제 전역 이전과 이후에 어떤 정서 상태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의사들도 당시 변희수하사의 어떤 정신적 어려움이 강제 전역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생전에 다 진료하고 진단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제 전역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황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이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건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공무원이 순직하는 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상식적인 여러 가지 사례에 비추어 보면 변희수하사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건 변희수하사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일원으로 변희수하사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군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변희수하사가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 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결정하는 심사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의견이었을까요? 사실 몇 대 몇으로 결정을 했는지는 이제 결정문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군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방부나 육군 지휘부의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때문에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게 보장된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이 국방부의 결정 사항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 결과를 받아보셨을 유족들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예, 결정이 나고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유족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족분들께서는 전날까지만 해도 이게 순직 인정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크게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대통령 소속 기구의 권고도 있었기 때문인데 이렇게까지 다 뒤집고 끝까지 트랜스젠더를 우리 군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어떤 차별적인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족분들께서도 그렇고 시민들
유족분들께서도 많이 분노하실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족분들께서는 재심을 요청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이제 계속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지원하는 단체들과 그리고 또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검토를 해나갈 텐데요. 이대로 그냥 승복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과정을 앞으로 좀 밟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자정 우승 후보 포르투갈과 격돌합니다. 벼랑 끝에 선 벤투호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김동민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간절함에서는 우리 선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수비의 핵 김민재 선수는 다시 훈련에 합류해 사이클을 타며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전열에 합류한 것도 큰 힘입니다.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고 저희가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수들이 정말 간절하고 그 간절함이 경기장에 나온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투 감독은 특정 선수가 아니라 팀 대 팀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criação de oportunidades mais do que suficientes para ter outro resultado, e quando falo de outro resultado não falo sequer na questão do empate, falo na questão mesmo de ganhar o jogo, que nos deixaria numa situação completamente diferente. 포르투갈은 페레이라와 멘데스 등이 부상입니다. 경고를 한 번씩 받은 주전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쉴 수도 있습니다. 16강까지 경고 2번이면 한 경기에 못 나오지만 8강부터는 누적된 경고가 사라지고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투스 감독은 한국은 조직력과 압박이 좋은 만큼 점유율을 높이고 빠르게 경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meça-se a notar que há jogadores a acusar cansaço, o cansaço que causa fadiga, a fadiga causa lesões, portanto há uma série de questões que são importantes. Temos ou outro jogador que tem neste momento alguma fadiga que vamos ter que avaliar bem. 벼랑 끝에서 승점 3점을 따내야 하는 벤투. 자신감 가득한 대표팀이 도하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20년 만에 월드컵에서 다시 만난 포르투갈은 조 1위를 목표로 총력전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수들의 피로와 부상 위험을 고려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스 호날두의 출전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대했던 손흥민과 호날두의 월드컵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포르투갈 산투스 감독은 호날두의 출전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며 지금으로선 출전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말했습니다. Neste momento, nem sei se é 50-50, depende logo do treino, não é? Logo no treino é que vou decidir. Se ele treinar normalmente, claro que faz parte daquele lote de 20 de jogadores de campo que estarão disponíveis. Se não tivermos mais nenhum problema, espero que não, não é? 3년 전 한국에서의 호날두 노쇼 파문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건 호날두나 유벤투스에 해야 할 질문 같다며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부상 중인 주전 수비수들을 대신해 후보들을 내보낼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이럴 경우 아무래도 조직력에서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어 우리 입장에선 호재입니다. Com muita qualidade também, trabalhadores, trabalham muito dentro de campo. Vocês também tiveram a oportunidade de poder ver esses dois jogos que eles fizeram. É uma equipa que é muito bem organizada. 2002년의 기억처럼 상대 선수들을 좀 더 거칠게 몰아붙일 경우 토너먼트를 생각하는 강팀을 상대로 뜻밖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 능력이 너무나 좋고 또 팀적으로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운다면 밀릴 수 있겠지만 팀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선 두 경기에서 아쉬웠던 과감한 돌파와 슈팅도 아끼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빠른 선수들이 상대 측면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4년 전 세계 최강 독일을 꺾었던 타잔의 기적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오늘 밤 우리 경기의 주심은 한 경기에 10명을 퇴장시켜서 화제가 됐던 심판입니다. 세리머니 과정에서도 레드카드를 꺼냈던 만큼 우리 대표팀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보카 주니어스와 라싱의 아르헨티나 컵 대회 결승전. 심판이 쉴 새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듭니다. 곧 있을 우리와 포르투갈 경기의 주심인 아르헨티나의 파쿤도 테요 심판입니다. 라싱 선수의 과한 세리머니에 보카 주니어스 선수들이 몰려들어 난장판이 되자 한꺼번에 5명을 퇴장시킵니다. 결국 주심의 레드카드를 비꼬던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는 걸 마지막으로 우승팀이 결정됐습니다. 보카 주니어스 선수 7명이 퇴장당하면서 경기 최소 인원에 못 미치자 실격패한 겁니다. 이날 테요 심판이 꺼낸 카드는 빨간색 11장, 노란색 12장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직 퇴장 명령을 한 적이 없지만 직전 가나전에서 벤투 감독을 퇴장시킨 테일러 심판보다 기록상으로는 더 엄격한 심판입니다. 선제골을 넣고도 백태클로 퇴장당해 경기를 내준 1998년 멕시코전.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해 점수를 내줬던 2010년 나이지리아전과 2018년 스웨덴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르투갈 선수는 개인적인 성향들이 또 공격적으로 강한 선수들이고 90분 동안 냉정하게 플레이하다 보면은 결과 또 운은 우리에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정우영, 김영권, 조규성 3명이 포르투갈은 페르난데스, 펠릭스, 페레이라 등 5명이 경고를 하나씩 받은 상태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포르투갈전이 열리는 오늘 밤 자정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의 거리 응원은 눈 속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해 영상권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밤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내일 낮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예정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눈이나 비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서울 광장 등의 응원 참여 인원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밤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리는 거리 응원 현장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우선 15,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경찰관 150명과 기동대 680여 명, 특공대 20명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하고 테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 도원 축구장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 다른 응원 현장에도 경찰관 150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여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도까지 오르면서 사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3차전이 예정된 자정 무렵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서 춥겠습니다. 또한 새벽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으니까요. 거리 응원 나가시는 분들은 보온과 함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 6도, 광주는 7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새벽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에 최고 7cm, 강원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구름이 지난 뒤에는 휴일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건데 영장 심사를 받는 오늘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과 여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묶어왔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또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마라. 또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서훈 실장 이제 구속영장이 오늘 내일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시키지 마라라는 압박을 하는 거죠. 교수님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서면 조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거나 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서면 조사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지난 정권 때의 핵심 이제 자리에 있던 분들은 이 사안을 이제 그냥 수사의 차원에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권 대 정권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정쟁을 자꾸 일으킨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구속적금에서 석방이 됐고 나왔습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서훈 이제 전 국가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피격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은폐하려 했다가 일단 언론에 알려지자 이제 보고서라든지 보도자료를 이제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건데 글쎄요. 이게 이제 그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은 나름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혐의가 다 입증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뭔가 어쨌든 자진 월구로 몰고 하려 했다라는 그런 심증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영장 실질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튼간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탈북민 이제 북송 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전반적인 지난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번 정권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수사가. 근데 이제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런 수사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가정컨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있던 분들은 이게 윤석열 정권이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윤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과도하게 과거에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일을 들춰낸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결국 수사가 어떤 증거나 법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일단 서 전 실장의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심사를 하루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 비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제가 듣기로도 민주당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계속 수사를 받는 분이 서훈 실장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자기가 같이 일을 시켰던 사람이고 일을 했던 자기 정부 하에 사람이 그런 수사를 받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그걸 좀 보호해 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민주당 측에 좀 섭섭함이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드신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훈 실장, 뭐 서욱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저 관련돼서 수사를 받으면 당연히 검찰은 이제 증거와 법리를 보고 수사를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 쪽 인사들의 볼멘 이제 일종의 좀 하소연 같은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시점에 이제 선을 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다 보고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려면 나를 쳐라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는
입장을 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요즘 2022년에 대한민국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상의하고 대통령한테 제가 받고 누구 구속영장 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특히나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이고 저는 아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것은 저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봐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를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간다는 면에서는 민주당이 뭐 하소연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마치 무슨 대통령이 재가를 받고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검찰이 소전히 협의하고 짜가지고 전직 그 장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결론은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만 법원에서 이 오늘 구속영장 적부심사를 여기 실질심사를 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법원의 판단이 과연 그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를 결론 짓게 하는 가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거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아니었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어떤 검찰 수사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자진 얼굴을 몰고 갔느냐 안 왔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의도적으로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는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넘지 말아라. 일종의 경고처럼 들리잖아요. 도를 넘지 말라는 거는 글쎄요. 어떤 증거나 법리가 나왔는데 도를 안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도를 넘고 안 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도 말씀드렸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법리와 근거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고 이 수사가 이제 계속 어떤 증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서훈 국가안보실장까지 왔다는 얘기라서 이 부분은 뭐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다른 거잖아요. 지금 뭐 아까 보셨습니다만 여당 인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야당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야가 모든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안이 불거졌고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계속 되어왔던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그냥 묻히는 건데 자진 월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양쪽의 주장은 다 또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진 월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 입장은 또 반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 이 사실을 규명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규명은 결국 검찰 수사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 좀 자제하고 검찰 수사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면 비판하면서 이제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 좀 더 첨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이게 또 무슨 정정권을 무슨 뭐 겁박하거나 들춰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절차는 간단한 겁니다. 그 피살된 서해 공무원, 그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한 국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응답으로 조사를 해보니 월북 정황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월북 몰이를 해갔던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월북을 하려고 했었고 뭐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정도까지 사실은 인신모독성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뭐가 잘못된 그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는 지금 혐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그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전에 서욱 국방장관과 김웅희 해경청장은 이제 구속이 됐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났어요. 이게 이제 구속과 불구속의 가장 큰 기준은 증거인멸과 도주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것은 뭐 굉장히 구속영장이 그 분량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범죄 혐의는 있다고 소명을 한 모양인데 이전에 있었던 서훈 장관이나 김웅희 해경청장과 다른 점은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서훈 실장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보고받았고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아까 정치적 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문제가 되는 당시에 그 새벽 1시에 이 관계장관 회의는요. 대통령께 보고되기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이 피격돼 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새벽 1시에 대통령이 잘 때
서훈 실장 주재로 해서 관계장관이 모여서 자 월북과 관련된 것으로 판결되는 것과 다른 배치되는 자료는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전에 사후에 보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검찰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지금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같은 사안을 놓고 좀 양측의 판단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가 되고 또 재판 과정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애초에 이제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려고 했던 공부 모임이 이름을 바꿔서 국민 공감으로 출범한다고 합니다. 115명 가운데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면면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회의원들이 공부 모임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사무처에서 그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공부하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인데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서 거의 이제 과반 정도가 특정한 그 공부 모임에 이제 참석하고 있어서 그럴 예정이어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른바 관저 정치라고 할까요? 네. 대통령이 이제 용산에 관저로 들어간 다음에 관저에서의 이제 사람 만나는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친윤을 좀 챙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친윤계의 어떤 선택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함화평과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주목을 받는 이 민들레 모임이죠. 국민공감 모임의 이 친윤계의 계보를 확장하기 위한 모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친윤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은 사실은 또 이 모임에서 빠져 있어요. 장재원 의원, 권성동 의원이랑 그래서 윤한홍 의원도 빠진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친윤계의 핵심 인사는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래 인수위에서 인수위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인수위원회 경험을 살려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지금 정책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듣겠다는 애초에 취지거든요. 민들레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합류는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 이제 계속 보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합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내 이제 최대 계파가 생기는 거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른 계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정당들이 당내 여러 가지 그 계파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친윤 그룹이 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 친윤 그룹 핵관이라고 이제 불리는 분들 윤핵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임에도 이 권선동, 장제원, 이철규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철규 의원은 간사를 맡았습니다. 간사를 맡았고 이철규 의원 빼고 이분들이 안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특정 이 지금 그룹이 주도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정당 지지도가 30%를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뭔가 당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관점을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좀 다른 계파의 목소리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60명이면 굉장히 큰 최대 계파인데 여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정치 이슈라든지 여야 관계에 있어서 한 목소리만 계속 나온다면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파를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당내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 집단으로서 당연한 건데 좀 다양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당 지지도의 제고라든지 또 오히려 그게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어느 한 그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해석된다면 그건 오히려 취지와는 달리 우리 당 지지도의 제고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 모임이긴 합니다만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 모임을 하되 일종의 계파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좀 확인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그런 유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랑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가입을 한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많은 분들 또 의원들을 또 접촉면을 넓히고 자기 자신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저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정적 측면은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계파의 어떤 줄 세우기 정치 모양으로 보이면 이게 국민들한테 좋아 보이지는 않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최 교수님 말씀 일정도 동의하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관저에 이른바 윤핵가로 불리는 네 분을 이제 부부 동반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당대 룰 변경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지금 이야기되는 국민공감이라는 친윤계로 보이는 최대 계파 모임이 발족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다들 뭐 이해하시겠지만 내년 전당대회에 기왕이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친윤계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당대표를 뽑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당연히 국정을 이끌어갈 국정 5년 동안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신뢰관계가 없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사실상 적격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맞는 말인데 신뢰관계가 있는 거하고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쫓아간다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전제한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만 쫓아가고 대통령에게 무조건 안테나를 맞추는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저는 절반의 대표밖에 안 된다. 민심을 반영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저는 여당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나 그 윤핵관들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특정한 후보를 민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의원들 버스에 실어서 체육관 빌려서 당대표 뽑을 때는 가능해요. 네. 버스 내리기 전에 대충 당협위원장이 눈치를 주면 대충 압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모바일 투표합니다. 예.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리당원들, 책임당원들 다 모바일 투표하게 돼 있어요. 네. 당협위원장이 누구 하라고 하면요 더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나 친윤계나 핵관분들이 우리가 고르면 된다는 생각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 호사가들이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당대표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의 그 능력이나 그다음에 지금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전국에서 어떤 그 전투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팬덤도 많고 열렬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에 차출돼 가지고 특정한 역할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의 승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있을 당대표로 차출되는 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고요. 정치를 희화하는 겁니다. 정치에는 숙성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게 있고 경륜이라는 게 있고 경험에 필요한 내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하시다가 법무장관 하시다가 바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온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의 당원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정치 지도자 선호도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10%로 두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쨌든 당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되겠죠. 앞으로 지금 뭐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가 된다는 건 어쨌든 지지를 받은 거니까 역할할 수 있겠죠. 그러나 리더십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정치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지 않은데 정당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우리 정치는 워낙 이제 기복이 심하고 뭐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좀 다르게 말하면은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라서 알 수는 없어요. 정치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못할 것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하다 대통령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뭐 이제 속 시원한 발언 같은 거, 뭐 장관의 과거 장관들 같지 않게 야당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이런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여권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면 틀림이 없는데 지금 당대표를 나온다는 건 본인이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만큼 여권에 인물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다른 인물들은 워낙 많이 거론됐던 인물들이라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긴 해요. 1위로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좀 이제 신선해 보이고 참신해 보이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그 안에 다선 의원들도 있는데 당대표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국회의원 되는 것하고 장관에서 뭔가 속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거하고 다른 거라서 한동훈 장관이 계속 나오면 이게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도 너무 빨리 숙성되면은 성장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동훈 장관 개인의 어떤 입지로 볼 때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좀 더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긍정평가가 31%로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60%로 집계가 됐습니다. 긍정 이유를 봤더니요. 노조 대응에 대한 평가가 8%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화물연대 업무 거부에 따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대에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고 완만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일정 정도의 이제 양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보수 진영의 고정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하는 걸 멈추고 이제는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긍정적 신호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국정의 성과입니다. 네. 국정의 성과를 통해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번 주에 일정 정도의 좀 완만한 상승세의 어떤 탄력을 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단호한 원칙적 대응.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특히 중도 쪽에 계신 분이나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그동안 이제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조의 일정 정도의 좀 과도한 정치적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눈치를 보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놓고 그걸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친민노총 성향이 강했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불법 파업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정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을 카드를 씀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좀 지지층들 결집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는데 할애하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 국회가 지금 여러 개가 얽혀 있어가지고요.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 예산안까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데 어제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유족들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너무들 하십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한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저희가 이상민 장관 파면을 하는 게 이게 정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네, 일단 김 교수님,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민 장관이 이제 안전 대응을 책임진 주무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적 처리분을 넘어서서 이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상민 장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도 일단 선 수습, 그다음에 선 진상규명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국회에서 답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는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의 마음가짐으로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세월호 참사 때도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그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과 모든 사고체를 끝낸 다음에 사퇴를 했어요. 이미 사퇴 여사를 다 밝혀졌던 것이고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 여부가 이렇게 쟁점화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면 이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물러나지 않으면 뭐 책임을 지지 않는 거라고 지금 이분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특히나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저기 지금 유가족들 오셔서 오열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분들이 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잉크도 바르기 전에 이상민 장관 파면안을 요구했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충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진짜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서 정말 어렵게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도 밝히고 재발 방지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걸 알리려고 하는 건데 예.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나와서 기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특히 기관 보고 현장조사 증인 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 열어서. 그 기관 보고를 해야 되는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 그 행안부 장관이 잘잡아서 따지려고 국정조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그 다음날 나가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 과도한 정쟁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에 대한 항의 표시를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측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요. 유가족들의 저 슬픔,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그 괴로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당이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를 합의가 된데 여야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58명이라는 이 목숨들이 외국인 포함해서 참살당한 거기 때문에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밝혀질 게 뭐가 있느냐, 정쟁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정쟁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벌써 정쟁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더라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보이콧을 연계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네. 이 정도까지 와서 일단 국정조사 대상에 이상민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범위에. 그렇다면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전히 여당이 계속 이 장관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그런 쪽으로 일관을 한다면 해임 건의안을 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 네. 며칠이라도. 예. 근데 어쨌든 국정조사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국조 대상에 이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근데 해임 건의안 내는 거 이건 상당히 정치 공세로 빛을 친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깨질 수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여당이 국정조사 우리 보이콧하겠다. 뭐 예. 보이콧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하지 않을 것 같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국정조사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예산과 자꾸 연계시키는 것도 잘못된 예. 거다. 예산이 원래 오늘이잖아요. 오늘이 시한입니다. 법정 그렇죠. 시한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시한이 예.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 뭐 되기는 거의 뭐 불가능이고 증액 같은 건 아직 얘기도 안 됐어요. 증액도 네. 정부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걸 예산 문제, 해임 건의안 문제, 국정조사 이게 어지럽게 얽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각의 문제를 가닥을 잡아서 해나가야 될 것이고 예. 야당도 과도하게 이상민 장관에게 좀 고만하고 조금 며칠 지나 본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순서상으로 보면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예산안 법정 시한이 이제 다가왔고 그 사이에 해임 건의안을 냈단 말입니다. 이게 여당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상을 했겠죠. 왜 그러면 그 사이에 해임 건의안을 냈을까요? 야당은 계속 이제 이상민 장관을 이제 해임해라, 파면해라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없잖아요. 일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는 이제 수사나 조사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자신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해임 건의안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발의한 것이고 탄핵 소추안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저는 안 할 것 같고 그건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 소추안은 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해임 건의안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저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주장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이 상황까지 와서 굳이 이상민 장관 얘기를 계속 거론하는 거는 여당으로 하고 명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당에 명분 줄 필요가 없죠. 일단 국정조사 좀 하면서 그때 지켜봐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탄핵소추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탄핵소추까지 갈까요? 뭐 그 민주당 내 강경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 건의는 정치적 그 행태지만 네.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탄핵 소추가 가결이 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또 인용이 돼야 됩니다. 예.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는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면 지금 특수본 수사를 받아서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로 신분전환을 해서 지금 뭐 기소가 돼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이태원 참사를 정말 그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정말 100번 공감합니다만 이걸 정쟁화시키는 게 과연 누구냐. 정치 쟁점화시키는 게 누구냐. 국정조사를 어렵게 합의했고 국정조사 합의할 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용산과의 좀 일정 정도의 좀 엇갈린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을 설득해서 국정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예산 심사를 하고 나서 받기로 합의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최근에 있었던 여야 간의 이 정치적 이 행태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모양새였어요. 여당은 여당도 국정조사를 받고 예. 야당은 예산 심사 이후로도 받고 서로 양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합의했는데 그 다음 날 이상민 해임 건의안 내면 그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끝까지 정쟁화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쟁화를 누가 하고 있느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야 전 공이 어느 쪽이 더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양비론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양비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민의보다 어쨌든 열렬 지지층들을 보고 하는 정치 같아서 제가 아까 당내 민주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씩 상대에 대해서 절제와 관용의 좀 규범을 보이는 게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특정 정당이 더 정쟁에 더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청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습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노조원이 조사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어서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다시 현장을 찾을 계획이고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맞서 예정대로 내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고 6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위헌적인 제도를 찾아내 노동자 탄압의 신종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공격이며 2천만 노동자에 대한 적대 선언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동시에 연 뒤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화물연대 B조합원 차량 2대 쇠구슬 추정 물체가 날아와 앞유리가 부서지고 운전자 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체포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고 10분 전인 지난달 26일 새벽 6시 50분쯤 화물연대 조합원이 인도에서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로 쇠구슬을 날리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을 향해 직접 쇠구슬을 날리는 장면은 CCTV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포스코 노동조합 가운데 한 곳인 포스코 지회 포항지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투표로 결의했습니다. 같은 날 포스코 계열사의 주가가 상한가에 오르면서 투표 결과가 반영됐다는 분석 기사가 많았고 원희룡 장관까지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실인지 한동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포스코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개미 투자자들 평가를 그대로 반영. 민주노총 손절이 민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SNS입니다. 다수 언론이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탈퇴 호재로 주가가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민주노총 포스코지의 포항지부는 지난달 30일까지 투표해서 69%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가결했습니다. 투표 종료일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 스틸리온 주가가 29%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탈퇴 직후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었습니다. 투표 마감은 오후 5시, 결과 공지는 5시 29분으로 장마감 2시간 반 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투표는 4주 전 첫 투표에 절차적 문제 제기가 있어 이뤄진 재투표였습니다. 11월 4일 첫 투표 때로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됐는데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포스코지의 포항지부는 조합원 247명의 소수노조로 교섭 대표노조는 조합원 6천여 명의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입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적용하면 이번 투표에서 탈퇴의 표를 던진 조합원은 100명으로 계산되는데 포스코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탈퇴를 결의한 포스코지회의 포항지부장 역시 YTN 취재진에게 민주노총 탈퇴와 주가 상승의 연관성을 못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계열사 포스코 스틸리온은 노동조합 자체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스틸리온 사측에선 친환경 철강제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됐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는 11월 28일까지 중국 정부가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 개선 기대가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주가 상승에 노동조합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총 탈퇴로 포스코 주가가 급등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어제 이임재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피의자 4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수사본은 다음 주 초까지 다른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도 1차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추가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면서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암호화폐 테라 루나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 대표를 불러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 대표는 암호화폐 루나를 출시 이전부터 사전 발행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장 이후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1,4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재벌가 3세 등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 등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범효성가 3세 조모 씨와 모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대마초를 투약하고 조 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유학생들에게 마약을 나눠주거나 함께 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걸려오는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례가 없다 보니 재판부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응답이 없는 상대방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 최근 판결을 보면 재판부의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사건 판결문 2개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전 연인에게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30번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전화 대부분을 무시하거나 수신을 차단했어도 집요한 연락에 공포심을 느꼈을 거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른 판단도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석 달 넘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고 4시간 동안 10번 연속 전화를 한 50대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 통보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이유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의 흔적이 글이 도달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벨소리 그 자체만으로는 음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준으로 삼을 만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보니 하급심 판단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수의 판결 같은 것들이 나온 바가 없어서 이 지금 하급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법 시행 초반이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사건 관계자들의 혼란도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인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무역은행과 대성은행 등 관계자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재 대상 기관 7곳은 조선임금회사 등으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지원과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 물자 운송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모두 2018년 1월부터 지난달 사이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유럽과 중국, 미국의 경기 둔화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의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concerned that there is a simultaneous slowdown in the US, in Europe, and in China. And in China in particular, the slowdown is very, very significant.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는 2.9%로 봤다가 10월에 2.7%로 하향 조정했는데 2%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IMF는 내년 1월에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할 것이며
최근에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에 근거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심각한 중국 상황이 내년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relied on China for a significant input in global growth. Some 35-40% of global growth used to come from China's growth, and this is not the case now. It's not going to be the case next year.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다음 주 다른 국제기구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도부와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앞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봉쇄 정책에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2,000대도 팔지 못해서 최고를 기록했던 3월의 27%에 불과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는 아이오닉과 아이오닉 5고 기아 자동차는 EV6입니다. 전량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는 미국에서 단종 모델인 아이오닉 2대와 아이오닉 5 1,191대를 팔았습니다. 기아차는 EV6 641대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국에서 팔린 우리나라 전기차는 모두 1,83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 3월 6,716대의 2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즉각 사라지면서 이처럼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 전기차는 모두 5,420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7월에는 3,70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간 8월에는 3,357대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9월 2,746대, 10월 2,766대로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2,000대도 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되지 않는 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2025년까지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북미 이외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촉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정상회담 성명에 담겼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프랑스의 공격적인 법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작심 비판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훌륭한 논의가 있었다며 양측 입장차를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just said we agreed to resynchronize our approaches, our agendas in order to invest in critical emerging industries, semiconductors, batteries.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에서 유럽연합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차별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방대한 규모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며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has almost $368 billion for the largest investment in climate change on all of history. And so there's obviously going to be glitches in it and need to reconcile changes.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을 바라왔던 마크롱 대통령, 그 옆에 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And he's looking for a way to end the war. He hasn't done that yet. If that's the case, in consultation with my French and my NATO friends, I'll be happy to sit down with Putin to see what he has in mind.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회담 이후 성명에는 올해 전례 없는 수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정상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를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사라토프주 한 공군기지에 대형 장거리 폭격기 20여 대가 늘어서 있는 모습이 미국 민간 위성업체가 지난달 28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담겼다고 독일 슈피겔즈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사작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슈피겔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공습은 최근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다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할 것으로 우크라이나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терористи готують нові удари. Ми це точно знаємо. І поки у них є ракети, вони не заспокояться. На жаль. 미국은 독일 내 미군 기지에서 매달 우크라이나 병사 최대 2,500명에게 미군 무기 사용법 등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전이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절대로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며 미러 정상회담에 긍정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선 우크라전을 계속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4개월 만에 57%에서 25%로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한편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를 다루기 위한 특별법원을 설치하려는 데 대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오스트롭스키 동상을 제거하고 러시아 관련 거리 이름도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점령당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인 작업 수석 기술자를 러시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군사 지원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주요 기관에 연쇄적으로 편지 폭탄이 배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총리실을 비롯해 스페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등에 화약 등이 담긴 편지가 배달돼 긴급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마드리드의 미국 대사관 주변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는 등 경비가 삼엄합니다. 지난달 24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앞으로 불꽃을 일으키는 장치가 들어있는 편지가 배달된 데 이어 미국 대사관에도 최근 비슷한 것이 배달됐기 때문입니다. 봉투 안의 장치는 지난달 말 마드리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폭발한 편지에 들어있던 장치와 비슷합니다. 당시 봉투 속 상자를 여는 순간 상자가 폭발해 직원 한 명이 손가락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같은 날 북동부 사라고사의 군수업체인 인스탈라자 본사에도 유사한 편지가 도착해 경찰 등이 이를 처리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이 회사가 만든 대전차 화기를 스페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방부 청사와 마드리드외가 공군기지에 소재한 유럽연합의 위성센터에도 비슷한 수상한 소포가 배달돼 주요 기관의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당국은 편지폭탄 모두 국내 발송이며 갈색 봉투에 각 기관 수장 앞으로 왔고 안에는 점화장치와 화약 분말이 있어 불이 잘 나도록 설계되는 등 겉모습과 내용물이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El material es de fabricación casera. El material de los 5 sobres coincide en todos ellos. 러시아는 이번 사건과 신속히 거리를 뒀습니다. 스페인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트위터 등에 외교사절단을 겨냥한 어떤 위협이나 테러 행위는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스페인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은 물론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도 돕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감독 당국이 고강도 방역 정책인 이른바 제로 코로나에 항의하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열 강화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의 인터넷 검열팀 직원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받은 기업들에는 중국 최대 빅테크인 텐센트,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등이 포함됐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탄압하지 말라는 목소리에 중국은 자국 문제나 잘 돌보라는 식의 반응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발언한 평화적인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중국 리더십이 허약하다는 신호라는 말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이 할 일은 자국민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응답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 중국의 감염병 정책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전 거리 응원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지하철 2, 3, 5호선 막차 시간을 내일 새벽 3시까지 연장해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 1시에서 3시에는 호선별로 상하선 각각 5회씩 모두 30회 늘려 운행합니다. 응원이 끝나고 귀가하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심야버스 전 노선을 거리 응원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내일은 한겨울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바람도 잠잠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하면 공기가 무척 온화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로 사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휴일부터 또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도, 대전 4도, 대구 6도, 광주는 7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3차전이 예정된 자정 무렵에는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서 춥겠습니다. 또한 새벽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거리 응원 나가시는 분들은 보온과 함께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에 최고 7cm, 강원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휴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무척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